아주머니 되시죠? 초면입니다만 전 단박 알 수 있겠는데요. 승우 형님이 오늘 바둑이나 한 판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만 주시렵니까? 몹시 덥군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오정희 작가의 작품 봄날을 준비했습니다. 오정희 작가의 섬세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결혼과 가족이라는 일상적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아내의 욕망을 그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봄날, 오정희. 해가 뜨기 전에 꽃밭에 물을 주리라 서두르다가 장미가지가 부러진 것을 발견하고 나는 낮게 소리를 질렀다. 뭘 그래? 마루 끝에 서서 콜라를 연신 마셔대며 서라봄을 깨물고 있던 승우가 기우시 고개를 빼었다. 장미가지가 부러졌군요. 그는 대꾸 없이 병을 다시 입으로 가져가며 먼 산바라기를 하는 것이었다. 의뢰 그려려니 하면서도 그의 심드렁이하는 태도와 할 일 없이 등 뒤에 버티고 있는 둔중한 동체에 은근히 성이 가셨다. 나는 물뿌리기를 세차게 흔들어대었다. 겨우 손가락만큼씩 돋아올라온 1년조의 밑동에 흙이 깊숙이 파이어 줄기와 이파리들이 둥둥 물이 잠겼다. 자칫 뿌리가 내벨 참이었으나 나는 손을 거두지 않았다. 지난밤 비온 기척도 없었고 어쩌녁만 해도 발견할 수 없었던 터이니 빌경 밤새 쥐의 장난이었거나 바람 탓일 게다. 부러진 것은 아주 가늘고 연한 격가지여서 꽃을 본데도 그닥 신통할 게 없고 장자 꽃을 실하게 피우자면 잘라버려도 무방할 것이었다. 물이 올라 뻗어오르는 모양이 대견하다 해도 어차피 장마가 들기 전 잘라주리라 작정했던 것이었으나 부러진 자리에 생진이 맺힌 것을 보니 여간 마음이 쓰이는 게 아니었다. 승우는 다 마시고 난 빈병을 역시 빈병이 산적해 있는 사과개짝에 얹었다. 그쪽을 흘끗 바라보다가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빈 콜라병으로 꽉 찬 괴짝이 3개, 바야흐로 4개째의 괴짝을 점령해 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끔찍이도 마셔댔었군.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잠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울적하다는 이유로 우리는 끊임없이 청량음료를 마셔댔었다.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될 합당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낼 수 있었다. 때론 심심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 때문에 마셨다. 그러나 산적한 빈병 더미에 문득 시선이 멎을 때 그것은 선뜩하고 공허한 심상찮은 기미로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놈들 잘 잤나? 어느새 마당으로 내려선 승우가 마당 한 개에 강목을 몇 개 세우고 철사로 얼기설기 바자를 엮은 닭장을 들여다보며 하는 소리였다. 건 뭐더러 길러요. 알도 못 받으면서 괜히 쥐나 들끓게. 나는 그에게로 돌아서며 빠르게 내뱉었다. 그는 잠자코 나를 바라보았다. 정색을 한 낯빛으로 보아 꼭 무어라고 한마디 할 듯했으나 잠자코 모아놓은 밥짓거기를 닭장에 넣어주었을 뿐이었다. 죽은 듯이 기척이 없던 개가 그의 다리새에 감기며 끙끙거렸다. 그가 개를 높이 들어올렸다. 개가 무등을 탄 그의 어깨에서 불썩 개털이 날렸다. 나는 외면을 하고 물을 쫙쫙 뿌리기 시작했다.
금세 목이 칼칼해 왔다. 집안은 어디나 개털이 풀풀 날리고 은빛에 반짝이는 털들은 그의 머리에 새치처럼 수북이 꽂혀 머리를 흔들 때마다 떨어져 내렸다. 떨어지는 털들은 발가락 새에 달라붙어 어디에나 따라다녔다. 새순물의 비누 거품에서도 을에 떠오르게 마련이었다. 우리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콜라와 은빛 가느다란 독침으로 빈틈없이 꽂히는 개털이었다. 아, 있는 건 오직 개털뿐이야. 그 외엔 모두 점점 텅 비어가고 그 빈 공간을 오직 개털만이 분분히 날리고 있는 거야. 나는 진저리를 쳤다.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사람을 질식시키는 것이 있었다. 바삭하게 말라버린 일정한 길이와 모양의 털들. 건조하고 깔깔한 그것들이 만져지고 보여질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흰개미들의 무서운 침식작용. 잘디잔 균열에서부터 집체를 도개시키고야 마는 거대한 파괴력을 느끼는 것이었으나 나는 그것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기껏 진저리를 치는 것이 고작이었다. 물뿌리개를 놓고 잠시 허리를 두드리자니 승우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나 배고파. 출근을 할 필요가 없는 일요일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을 마치고 숭늉으로 울컥울컥 입가심을 하며 승우는 급히 외출할 채비를 했다. 저녁은 먹고 들어올 테니 자기 밥은 짓지 말라고 이르고 그가 나간 뒤 나는 다시 밥상을 대하고 앉았으나 두어 숟갈 뜨는 신용으로 상을 물렸다. 부러진 나뭇가지가 빗장뼈에 가로 걸려 불길한 예감으로 메스꺼웠다. 나는 남긴 밥에 찌개를 부어 개를 불렀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던 개가 마루 위로 뛰어올라 치마폭에 안겼다. 나는 개를 쓰다듬으며 한편으론 밥알이 흩어지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빈 그릇에 밥을 쏟았다. 개는 밥그릇에 주둥이를 쳐박고 허겁지겁 먹다가 가끔 나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다. 나는 개의 탐스러운 목덜미털에 손을 묻었다. 따스한 체온이 애정처럼 부드럽게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샬롬. 부르는 소리에 개가 조금 고개를 들고 허옇게 밥알이 묻은 주둥이를 비벼대었다. 이디시 말로 평화라는 뜻이라지? 평화라는 건 정확히 어떤 것을 이르는 말일까? 평화란 피해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왔지. 나와 승우와의 사이에 또한 집안 전체에 충만해 있는 절대로 깨어질 리 없는 나뭇잎 하나도 흔들릴 수 없이 잠겨있는 평화에 나는 어떠한 희생을 바쳤던가. 영원히 괴어있는 물, 괴어있는 물의 진부함, 괴어있는 물의 평화. 나는 좀 더 힘을 주어 개를 애무했다. 손등에, 치마에, 은빛털들은 무서운 흡착력으로 달라붙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빠른 행주로 물기를 닦은 그릇들을 차곡차곡 선반에 얹어놓고도 해는 퍼지지 않았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창문을 확확 열어 제치고 먼지털이개로 천장에 거미줄을 걷었다. 커튼을 갈아 끼우고 쓸고 무릎이 빠지게끔 걸리지를 해도 아침은 길기만 했다. 숭의 이부자리를 뼈바른 담장에 널고
돌돌 말린 양말과 손수건을 찾아 대야에 던져 넣었다. 다시 빨랫감을 찾았으나 눈에 띄지 않았다. 종종 걸음으로 마당에 나와 담장에 널어놓은 밭 발해놓은 듯 희게 반짝이는 호청을 푹푹 뜯고 고운 때도 안 묻은 베갯잎도 뜯었다. 양복장을 뒤져 세탁소에서 다려온 채로인 와이셔츠도 둘둘 뭉쳐 대야에 담그고 가루비누를 쏟아부었다. 그리고 두 팔을 부르걷고 쭈그리고 앉아 부걱부걱 끓어오르는 거품을 바라보았다. 불안이 가슴께의 어느 부분에서 안개처럼 피어올라 신경부리를 톡톡 쪼아대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아니면 병의 징후인가?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어쩌면 오늘 밤에도 몸을 가르지 못하게끔 술에 취해서 걸레처럼 구겨져 들어올 것이다. 신도 벗기는 대로 옷도 벗기는 대로 내게 얌전히 몸을 내맡겨 마치 슬픔에 지쳐서 착해진 어린애처럼 용서를 받은 어린애처럼 시중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그의 위도 주머니에는 배꼽을 누르면 응애응애 울어대는 고무 인형이라도 들어있을지 몰랐다. 그가 때때로 술이 취해 들어오는 저녁이면 나는 그의 옷을 벗겨 걸다가 소리를 지르고 주저앉기도 여러 번이었다. 그의 주머니에서는 다람쥐나 태엽을 감아주면 눈에 불을 달고 걸어다니는 로봇, 심지어는 실험용으로 쓰이는 모르모트 한 쌍이나 올빼미가 의안처럼 움직이지 않는 눈을 크게 뜨고 날개를 사리고 있기도 했다. 나는 그런 것이 그의 기벽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장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나는 집안이 어수선해지는 것이 싫었을 뿐이었다. 다행히 그것들은 매일 밥짓기와 물을 갈아 넣어줘도 사흘을 못 넘기고 죽었다. 그는 별로 애석해하는 빛도 없이 마당 한 귀를 깊숙이 파서 묻곤 했다. 머리수건을 벗어 탁탁 털고 둥둥 걷어올렸던 소매를 내렸다. 정오였다. 나는 숭의 방에 들어가서 벽에 걸린 그의 옷가지들을 뒤적거렸다. 바지엔 주머니가 4개나 달려 있었다. 손을 넣고 뒤지다가 거꾸로 들고 털었다. 동전이 몇 개 짤랑대며 떨어졌다. 위쪽 우리에 손을 넣었다. 없었다. 나는 끈기 있게 잠바의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아, 귀여워라. 매끈하게 손안에 잡힌 담뱃값에는 담배가 5개이나 정답게 머리를 나란히 하고 들어있는 게 아닌가. 나는 후 한숨을 내쉬며 성냥을 찾았다. 아, 한가해. 나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눈을 가늘게 떠서 손가락 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의 방향을 가늠하면서 중얼거렸다. 이젠 정말 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나는 마루 끝에 서서 옆집 지붕의 물매와 그것과 예각을 만드는 기와의 수를 헤아렸다. 수물도 채 세지 않아 눈이 사물거려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파상으로 이어진 기와의 모양은 일정해서 늘 수를 틀리게 마련이었다. 매번 중대에서 세기를 포기하는 탓에 아직도 나는 옆집 지붕의 측면이 몇 개의 기와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지 못했다. 나는 여느 때처럼 20서너에서 세기를 그치고 눈을 돌려 대문 너머 아직 집이 들어서지 않은 빈터를 내다보았다. 맞은편 산에서부터 황독을 다진 길이 뱀이 기어간 형상으로 구불구불 나 있고
그 길이를 흡사 바람 타는 연처럼 당실당실 움직이는 작은 물체가 있을 뿐인 휑한 대낮이었다. 눈에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시선은 산빛 아래 흔들리는 물체를 따라 움직였다. 눈자위가 시큰거를 즈음해서 까맣게 움직이던 것이 점차 커지며 확실하게 잡혀 들어왔다. 그것은 머리에 함지를 인 여인이었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아낙네가 채집 가까이 이르기도 전에 그네의 것인 듯 걸쭉한 타령이 먼저 담을 넘었다. 산에서 꽃을 꺾어다 팔러가는 모양이었다. 여보 꽃장수! 나는 그 소리가 좀 더 가까워지길 기다려 목청을 돋우어 그네를 불렀다. 꽃장수는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었는지 마냥 재흥에 겨워 목소리를 종래 타령조로 헝클리며 집 앞을 지나쳤다. 나는 계속 꽃장수를 부르다가 문득 내가 부르는 것을 알고도 짐짓 모르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야산에서 꺾은 꽃들은 다발을 지어 시내에 내다 팔면 괜히 변두리에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는 이보다 훨씬 꽃값을 더 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환히 내려다보는 함지에는 산수유의 노란 꽃과 봉우리도 열지 않은 진달래 가지가 뒤섞여 있었다. 아낙네가 간간히 마른 기침을 토해가며 신들신들 지나간 뒤에도 오랫동안 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네가 걸어가는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난 길 위에 햇빛이 들끓고 있었다. 갑자기 눈이 부셔서 나는 손등으로 눈을 마구 비볐다. 질식할 듯 화창한 봄날이었다. 불어오는 바람결에 마른 붓이가 풀풀 날리고 바람이 스쳐가는 머리칼에도 드러낸 팔뚝에도 기폭처럼 늘어진 빨래에도 묻는 그대로 꽃으로 피어날 것 같은 봄날. 단박을 지나가는 도부장수 아낙네의 기침소리는 꽃가루처럼 지분처럼 날리고 막연한 예감으로 공기 속에 뒤섞이는 것이었다. 나는 늘어지게 기지개를 켜고 마루에 길게 누웠다. 문틀에 걸친 발등으로 햇빛이 하얗게 부서져 내리고 옆집 지붕의 물매가 역시 유연하게 하늘의 차양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감정의 표백 상태, 어떠한 느낌도 생각도 완벽하게 잃어버린 단지 한 장의 흰 종이가 머릿속에 막처럼 펼쳐지는 상태의 무력감에 빠져들어갔다. 햇빛 때문이었다. 햇빛이 너무 완벽하게 가득 차 있어서 사물은 움직임이 정지되어 버렸기 때문이었다. 언제였던가 퍽 오래전의 기억이 손등을 간지리고 눈슈에 내려앉은 햇살처럼 두꺼운 먼지의 결을 훅 불어버릴 때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꼭 죽어야겠다는 계획으로 뱃속에 5개월이 넘은 태아를 지니고 길을 떠났다. 가뭄이 끈질기게 버티어온 여름의 막바지여서 겨드랑이나 무릎 관절이나 고리지는 곳은 어디나 땀이 물을 들이붓듯 맥없이 흘러내렸다. 물이 마른 개울바닥에 허옇게 바위 덩어리가 드러나고 뜨겁게 달아오른 표면에는 흰배를 뒤집은 붕어가 붙어 있었다. 나는 웅덩이의 고인물에 머리를 담갔다. 장구벌레와 썩은 풀뿌리와 무리끼가 퍼렇게 괴어 있었으나 시원하다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몸이 점점 수그러들었다. 구름이 희뜩희뜩 지나가는 푸른 하늘이 물속에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그 회전수는 점차 빨라지고 매물 한바탕 돈 뒤처럼 어지러운 눈에 물에 잠긴 머리칼들이 파충류처럼 흐늘대고 있었다. 나는 머리를 엉덩이에 박은 채 푹 꼬꾸라졌다. 바위에 걸려 버둥대는 다리의 힘으로 얼굴이 물이 표면에 떠올랐다. 등을 바위에 빨래처럼 걸치고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 있었다. 몸이 풀무처럼 달아올랐다. 그렇게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빛은 거울처럼 잠겨 응고되어 있었다. 응고된 빛들, 축적된 시간의 부피로 숨이 턱턱 막혀왔다. 시간이 그대로 빛으로 환원하여 벗은 발끝에서부터 핥아 올라오고 혈관을 비웠다.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물은 뜨겁게 팽창해서 형체를 잠식하고 시간 속에 용해되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오직 만져지는 것은 팽배한 긴장감뿐이었다. 참으로 버리고 싶었던 내 육신이 이 완벽한 고요와 평화 속에서 소리 없이 해체되어 가고 있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 멀어질 때의 나른한 피로와 행복감에 빠져들어갔다. 그러자 산의 어디에선가 이 숨막힐 듯한 열기를 뚫고 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찌찌, 쪼르르, 찌찌, 찌르르. 그것은 마치 유리의 막을 열심히 쪼아 부수어 들이려는 소리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끈질긴 노력으로 여린 부리에 피가 맺히고 마침내 빛과 열기와 시간의 두터운 마귀 한귀가 부서지자 계곡의 모든 새가 일제히 울기 시작했다. 나는 자리에서 화다닥 일어났다. 의식을 뒤덮은 흰 두루마리가 단번에 거쳐버린 듯 생생한 통증이 찾아왔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사방을 둘러보았다. 조금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단지 귀가 찢어질 듯 요란한 새 울음소리에 바람기도 없는데 나무의 푸른 잎새들이 흔들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한때의 검은 구름이 계곡을 더욱 짙푸르게 물들이고 있었다. 마취에서 깨어날 때처럼 손가락과 발가락 끝에서부터 차차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또한 떠나간 불성실한 사내의 아이를 5달째나 뱃속에 기르면서 그만 몸속의 피가 다 말라버린 듯 허허해지고 급기야는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계곡을 찾아온 나의 행일은 이 타죽을 듯한 염천에 도시 어울리지 않는 짓이었다. 아기를 지우고 정말이야. 흙반에 가득 씌어진 글씨를 지우개를 쓱 지우고 탁탁 털어버리면 다시 말짱해지듯 그렇게 머릿속의 기억을 지워버리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일이야. 나는 집으로 돌아오자 6달째로 접어든 아이를 더러운 종양을 제거하는 기분으로 용감하게 지워버렸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지금에도 나는 6달짜리 태아의 망령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음에 틀림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잠재성 간질이었다. 생활이 표면에 얼굴을 내미는 일은 결코 없었으나 보다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마치 비 오기 전에 류머티즘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다. 얇은 고무줄의 피막을 벗기듯
일상의 표면을 한꺼풀만 들치면 그 속에서 배태되고 자라는 새끼를 진 욕망과 회한의 기억들이 진득한 거품으로 부글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늪이 입을 벌릴 때마다 나는 달이 차오르듯 물이 차오르듯 답답해지고 숨이 차올라 몸안 가득한 물을 쏟아버리지 않으면 그대로 익사해버릴 듯한 절박감에 발버둥질을 쳐대는 것이었다. 목까지 물이 차올라도 갈증이 허덕이며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다. 한 잔의 순수한 물을. 나는 손을 들어 눈동을 가렸다. 마치 그날의 햇살처럼 찬란한 빛이 눈 안에 뜨겁게 기어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개가 짖고 있다. 좀처럼 없는 일이었다. 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숭의 발소리를 틀림없이 식별해내었고 또한 집을 찾아오는 방문객은 결코라고 할 정도로 없었기 때문이다. 저녁을 지어야 할 시각이었으나 찬밥이나 먹고 치울 요량으로 부엌에 나왔던 나는 개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한동안 바깥 동정에 귀를 모았다. 개는 네 발로 바닥을 긁어대며 더욱 기승을 떨었다. 틀림없이 누군가가 온 모양이었다. 대체 누굴까? 나는 의아해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대문 밑으로 그림자를 삐죽이 내밀고 있었다. 누구세요? 개 짖는 소리를 누르고자 목청이 더 날카롭게 떨려 나왔다. 문 위로 젊은 남자의 머리가 불쑥 솟았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낯선 얼굴이었다. 승우 형님 계십니까? 전 이웃 동네에 사는 후배입니다. 나는 대문의 빗장을 벗겼다. 승우의 후배라는 청년이 자전거의 핸들에 한 손을 걸친 채 꾸벅 인사를 했다. 아주머니 되시죠? 초면입니다만 전 단박 알 수 있겠는데요. 승우 형님이 오늘 바둑이나 한 판 들어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승우 형님 댁인 건 확실합니까? 청년은 내가 잠자코 있는 것이 의아했던지 그러나 내겐 미처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혼자 떠들어대었다. 나는 비로소 그가 고개 하나를 격한 이웃 동네에 사는 일요일마다 승우가 바둑을 두러 다닌다는 고향 후배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형님은 계시겠지요? 나는 대답 대신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대문에서 비켜섰다. 그는 주저없이 자전거를 대문 안에 들여놓으며 물었다. 안에서 뭘 하십니까? 승우의 기척이 없는 것이 의아한 모양이었다. 나는 그가 자전거를 완전히 들여놓기를 기다려 느릿느릿 대꾸를 했다. 잠깐 나갔는데요. 오늘 내기바둑을 두기로 했는데 약속을 해놓고 도대체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가 머쓱해져서 뒷머리를 긁으며 자전거의 뒷판에 손을 가져갔다. 나는 그를 가로막으며 다급히 말했다. 곧 들어올 거예요. 이발을 하러 나갔으니까요. 좀 들어와 기다리세요. 생각지도 않던 말이 입에서 술술 풀려나왔다. 나 자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말을 하고 있는 사이 승우가 정말 금방이 이발소에서 머리를 감고 있거나 신문을 뒤적이고 있는 듯 생각되었다. 그는 아무래도 승우가 없는 집에 들어오기가 거북한 모양이었다. 이발소라면 이북은 어디겠죠? 제가 나가서 찾아보도록 하죠. 그가 다시 자전거의 뒷판을 들썩했다. 그러지 말라니까요.
내 목소리가 뜻밖의 완강한데 그는 흠칫했다. 순간 어색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그와 나를 붙들어 메었다. 나는 비로소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자전거를 잡고 있는 손매듭이 억세 보였으나 자전거로 한참을 달려온 탓인지 함부로 흩어진 머리카락 아래 눈매가 소년처럼 싱싱했다. 이발소에 가면서 손님이 올 테니 들어와 잠깐 기다리도록 하라고 이르더군요. 마찬가지인데 괜히 길이 어긋나면 헛고생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마치 그의 손이 누나처럼 부드럽게 다시 청했다. 그가 마지못한 듯 허리를 구부리고 농구화의 끈을 풀자 잠시 멈칫했던 개가 다시 짖기 시작했다. 그는 다시 명구스러운 낯이 되었다. 개가 몹시 살았군요. 그는 아직도 그와 나를 붙들고 있는 어색함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으로 한눈을 찡긋하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쉿, 짖지 마. 샬롬 안 되겠어? 재갈을 물려야지. 나는 그가 농구화 끈을 푸는 것을 끈기 있게 지켜보았다. 신을 다 벗자 나는 숭의 방을 지나쳐 내 방문을 활짝 열었다. 그는 이제 별로 머뭇거리는 기색이 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곤 무럼없이 침대에 걸터 앉았다. 아주머니, 미안하지만 물 한 그릇만 주시렵니까? 몹시 덥군요. 나는 기껍게 부엌으로 달려나갔다. 담배를 많이 피운 뒤처럼 다리가 허청거리고 후들후들 떨려왔다. 수돗물을 받으면서 자꾸 손이 떨렸다. 때문에 한 그릇에 물을 받는데 몇 번이나 쏟아버리고 다시 받지 않으면 안 되었다. 가까스로 그릇을 채운 뒤 쟁반에 받쳐들고 보니 물그릇에 뿌옇게 소독약이 풀려 있었다. 나는 쟁반에 물 대신 콜라를 얹어 방으로 돌아왔다. 우린 늘 콜라를 마신답니다. 이게 없으면 둘 다 견디질 못해요. 나는 그의 반응을 살피며 그의 잔에 콜라를 부었다. 습관성이 강한 음료지요. 되도록 덜 마시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그는 거품이 가라앉기를 기다려 말없이 들이켰다. 그것도 신용분으로 컵에는 4분지 3가량을 남긴 채 다시 손을 대지 않았다. 좋아하시질 않는군요. 아닙니다. 없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가 아닐 뿐이죠. 그가 상냥하게 웃었다. 아, 제신들의 방이군요. 그가 사뭇 신기하다는 눈초리로 두 벽의 높지게 달아맨 선반 위에 사열하듯 진열되어 있는 석고들을 둘러보았다. 아그리파, 줄리앙, 아리아스, 아폴로, 지혜의 뿌리 돋친 모세 등 그것들은 정말 죽어버린 신들처럼 조용했다. 나는 정면을 혹은 측면을 보이고 있는 석고들을 새삼스럽게 둘러보았다. 뜨겁게 달아오른 저녁 햇빛이 음영짙은 석고의 돌출된 부위마다 불그스레하게 묻어 있었다. 아, 몹시 덥군요. 그가 정말 덥다는 듯 숨을 크게 몰아쉬었다. 스웨터 밖으로 그의 늑골이 움직이는 모습이 역력히 나타나 보였다. 좁은 방 안은 그와 나의 체온으로 또한 꽉 차 있는 어색한 침묵으로 충전된 배터리처럼 후끈 달아 있었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훨씬 시원하군요. 네, 정말 그래요. 다시 말이 끊겼다. 승우 형님이 대생의 취미를 가졌다는 건 뜻밖입니다. 이야기의 실마리를 찾고 있었던지 멍하니 창밖만을 내다보고 있던 그가 불쑥 말했다. 미술대학을 다녔죠.
아참, 형님에게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전 의과입니다. 의사가 되시겠군요. 뭐, 아직은 병아리인 셈이죠. 부속병원에서 인턴 코스를 시작했을 뿐인걸요. 말과는 달리 그는 가슴을 펴며 우월감을 수줍게 감추고 너그럽게 웃었다. 대학에선 회화가 전공이었어요. 그럼 전혀 엉뚱한 길로 들어선 셈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승우 형님이 미술대학 출신이라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전공이 반드시 생업이 되지는 않는 모양이죠. 그는 이제 전공이 반드시 생업으로 보장되는 의과 대학생의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그이가 아니라 나예요. 대학 4년 동안을 꼬박 그림에 빠졌었지요. 나는 결사적으로 말했다. 아, 그러셨군요. 그는 확실히 흥미를 느끼는 기색이 아니었다. 고개를 건성으로 주걱거리며 콜라잔을 들어올렸다. 전공이란 여자에게 있어선 대학 시절에 국한된 얘기지. 4년 동안 걸치고 다녀서 충분히 낡아빠진 유니폼 같은 거야 라고 그의 표정이 말하고 있었다. 아주머니, 혹시 형님이 놓고 가신 담배 있거든 좀 주세요. 그 비우느라고 사는 걸 잊었군요. 그가 뻔뻔스럽고 건방지게 말했다. 나는 남은 2개 비의 담배 중 하나를 그에게 건네었다. 참, 성냥도 부탁합니다. 성냥을 그의 앞에 밀어주며 마지막 담배를 입에 물자 그는 일순 놀라 굳어진 낯빛이었으나 재빨리 불을 땡겨주었다. 나는 그가 담배에 불을 붙이기를 기다려 끈질기게 계속했다. 생각하면 우스운 노릇이에요. 들라크루아나 베르나르 뷔페에 똑같이 열중했었어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있어서의 군청색이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가 따위로 하루 종일을 싸우고도 모자랐죠. 그는 고개를 숙이고 콜라를 한 모금씩 홀짝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의 국민학교 아동처럼 머리칼이 더부룩한 뒤통수와 셔츠 귀 뒤로 무심히 내민 목덜미를 쏘아보았다. 그러자 가슴 깊숙이 멍울이 터지듯 아릿한 통증이 왔다. 그날 저녁 이젤이 숲처럼 솟아있는 별관 실기실에서 우린 최초로 포옹을 했지. 찌는 듯이 더운 날이어서 실내는 찜통처럼 끓었고 내가 맛본 것은 더위뿐이었어. 늘 이렇게 혼자 계십니까? 그는 내 시선을 느끼고 있었던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물었다. 네, 이렇게. 대개 뭘로 소일하시죠? 손금을 보죠. 오호, 손금을 보신다고요? 재미있는 얘긴데요. 그래, 행운을 많이 타고나셨습니까? 글쎄요. 행운이라면 어느 날 문득 백마를 타곤 씩씩하고 아름다운 먼 나라의 왕자가 마술에 걸려 탑이 꼭대기에 갇힌 역시 아름답고 상냥한 공주를 구해주고 함께 행복을 누린다는 것쯤의 얘기가 아닐까요? 전 늘 심심하다는 손금밖엔 못하고 났나 봐요. 손금을 받을까요? 행운을 점칠 수 있어요. 태양선 밑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면 행운이 올 징조예요. 나는 그에게로 다가앉았다. 아닙니다. 전 행운 같은 걸 믿지 않을 뿐더러 어두워서 배지도 않을 겁니다. 그가 배지 않게 조금 물러앉으며 손을 움츠렸다. 나는 손을 뻗쳐 불행하고 늙은 여자의 심술궂은 웃음을 숨기지 않고 그에게로 다가갔다. 방 안은 어두웠다. 마주 앉은 그의 얼굴 윤곽이 잡히지 않고 표정을 도무지 짐작할 수 없다는 것으로 어둠이 꽤 짙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손이 거의 그에게로 닿을 만치 가까이 다가가자 그가 슬며시 몸을 비틀며 손길을 피했다. 스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불을 켜야 되겠어요. 그의 음성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웠다. 너무 어두워서 입결의 움직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서 벽에 스위치를 올렸다.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둘 줄 아시면 아주머니와 바둑을 한판 둘까요? 아니, 할 줄 몰라요. 하참, 혹시 신문이라도 왔으면 갖다 주세요. 일요일이어서 신문도 오지 않아요. 미안하군요. 커피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저녁에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왔어요. 그와 나는 다시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나는 되도록 그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그도 고개를 숙인 채 침대의 시트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컵은 비어 있었다. 투명한 유리컵의 표면에 형광등의 푸르기리한 빛이 묻어 있었다. 나는 으쓱 추위를 느꼈다. 그 창백한 불빛은 조금의 온기도 없이 그와 나 사이에 완강히 버티고 있었다. 사자의 얼굴에서 빛나는 인처럼 불을 꺼도 그것은 그의 흰 이에서 검은 스웨터 밖으로 비죽이 내민 정갈한 셔츠의 소매뿌리에서도 그가 가고 난 뒤 방 가운데 홀로 덩그러니 놓일 빈 컵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의 입술에 닿았던 자리에서도 무의미하게 번뜩거릴 것이다. 그가 팔뚝을 눈 가까이 들어올리고 시계를 보았다. 승우 형님이 너무 늦으시는군요. 지금 오신데도 바둑 한판 둘 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어나서도 꾸깃꾸깃해진 바지를 연신 두 손으로 훑어내렸다. 나는 그를 잡지 않았다. 이유가 확실치 않은 배반감으로 거의 불쾌해질 지경이었다. 밥맛없는 사내야. 버릇이 없고 귀염성도 없어. 갈 테면 진짜 가버리라지. 자전거 라이드도 시원치 않은데 갈 일이 태산 같군요. 그는 자전거를 들어 내놓았다. 개가 미친 듯 지저대었으나 나는 말리지 않았다. 정말 재갈을 물려야 되겠어요. 나는 웃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안색임 없이 나쁘시더군요. 빌어먹을 놈에 보면은 늘 피곤하고 병이 잘 나죠. 진찰을 받으러 한번 부속병원을 오세요. 그는 말을 마치자 페달을 힘있게 밟으며 내게 손을 흔들어 보이고 어둠 속으로 달아났다. 마치 한 마리의 도둑고양이처럼 소리끼 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이다. 나는 대문에 등을 대고 그가 사라진 어둠 속을 세상으로 통하는 길이 있고 도부장수 하랑내가 지나간 이제는 어둠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쪽을 오래 바라보다가 흠칫 어깨를 떨며 빗장을 잠갔다. 어두웠다.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어둠이 수은처럼 무겁게 달라붙었다. 나는 집 전체를 삼키고 있는 빈 우물속 같은 공허를, 정적을 깨우지 않으려고 숨소리를 죽였다. 나는 그가 앉았던 침대에 앉아 손거울을 꺼내들었다. 이미 눈동자의 빛이 흉하게 발해서 엷어진 나이 먹고 지친 여자의 얼굴이 비좁은 거울면을 꽉 채우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대체 어떠한 사건이 생활 속에 끼어들었는가? 그러나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 되었을 뿐이다.
나는 거울 속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그림자, 그림자를 본다. 불빛이 망령처럼 흔들리는 긴 터널의 벽에 매달린 앞장선 그림자를 따라 실체가 달려간다. 어둠 속에 숨겨져서 어둠의 배면을 수맥처럼 흐르는 것은 시간이다. 꽃이 피기 전 단단히 뭉쳐진 망울 속에 숨겨진 미지. 어느 승이 말했다지? 시간은 미처 피어나지 않은 곳의 망울이라고. 그 승이 입고 있던 회색의 승복. 그것이 바로 시간이 아닐까. 그의 적막한 은거지를 뒤덮은 담쟁이의 마른 줄기들이 벽에 수없는 균열을 만들고 있었지. 옳지. 뽕잎을 먹은 누에가 곱디고 온 비단실을 찾기까지의 그것. 또한 앞지가 잉크를 빨아들이듯 떠도는 먼지에도 사물에도 형태 없이 축축하게 스며들어 전혀 다른 물질로 변질시키지.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감지될 뿐이다. 점을 넣기에 전등이 스위치를 더듬는 손길에 문득 만져지는 선득한 느낌. 또는 다닥을 마주하고 앉아 지지도록 짓거리고 난 후 미지근한 찻잔을 들어올리는 상대방이 겨드랑이에서 후끈 끼쳐오는 냄새 속에서도 시간은 존재한다. 기억해낼 수 있는 최초의 병명, 미열의 나른한 행복감, 은밀한 죄의 쾌락, 최초의 성교, 입맞춤들이 시간 속에 침몰하여 용해되고 다시 결합하고 마침내 제가끔의 소리, 빛깔, 음영으로 교묘히 직조되어 시간이 늪에서 천천히 떠오를 때 그것은 실제와는 얼마나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가. 무엇인가를 규명해내려는 노력으로 낡은 사진첩을 뒤지듯 과거의 망령을 불러내오고 추적하려는 행위란 얼마나 어리석은 도로인가. 마치 정밀한 양탄자의 호를 뜯어내려는 것처럼. 밤새 콩밭을 메었다. 호미를 들고 무릎걸음으로 뭉깃거리며 두고를 메고 나면 적삼이 등에 찰싹 달라붙어 등가죽이 쓸렸다. 들머리 질펀하게 더위에 축 늘어진 콩잎이 떨렸다. 누렁잎을 쳐줘야지. 가뭄에도 원수처럼 억세게 돋아나는 잡초를 뽑아줘야지. 혹은 거북이 등처럼 단단해서 호미날이 휠지경이니 언제 이걸 다 매나 허둥대다가 왜 이렇게 오줌은 자주 마렵담. 설레설레 고개를 빼어 사방을 살피고 뭉게구름이 꽃처럼 피어오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잠시 호미를 놓고 앉은 자리에서 치마를 훌쩍 걷어올릴라 치면 까마득한 콩밭 끄트머리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진다. 꿈속에선 그다지 뜨겁지도 않던 떼약볕에 정작 잠이 깨어서는 온몸이 잘잘 끓었다. 그리고 신열로 맑아지는 의식 속에서도 그 소리는 흡사 창밖 나뭇가지에 주둥이를 비벼대는 여인 새의 울음소리로 초르릉 울리는 것이었다. 나는 눈과 귀와 10개의 손가락 끝에 불을 달고 그 소리를 찾아 굴속을 더듬는다. 터널의 끝은 아침이다. 아침은 늘 예감과 기대에 가득 차서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다. 나는 우선 신선한 공기를 그리고 조그만지도 수금기가 없는 순수한 민물을 찾아 머리맡이 밍밍한 자릿기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시며 커튼을 젖혔다. 여명인지 인해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작은 입자의 무리가 유리창에 스멀대며 비비적거리며 몰려들고 있었다.
앞선은 진한 가짓빛으로 능선을 드러내었다. 엷은 어둠에 쌓여 그것은 마치 웅크린 짐승의 형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새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았다. 어둠이 걷히면 산은 선불 맞은 짐승처럼 후다닥 깨어나고 깜짝 놀란 새들이 일제히 울어댈 것이다. 나는 선뜻한 냉기에 진저리를 치며 헝클어진 앞섭을 여몄다. 어지러운 꿈을 꾸고 난 뒤면 예외 없이 무엇인가 일어날 듯한 예감으로 가슴은 쿵쿵 뛰게 마련이었다. 그러나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소리는 비단 꿈속에서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었다. 햇발이 빗줄기처럼 곧쭉 꽂히는 유리창 밖에서 공기의 정으로 사물사물 울어대고 때때로 두부를 썰 때, 콩나물의 센 뿌리를 하나씩 잘라낼 때, 펄펄 뛰는 생선의 붉은 아가미를 들치고 번쩍이는 비늘을 거스를 때, 그 영매의 순결한 울음소리는 들려왔다. 그러면 나는 일손을 멈추고 눈과 귀에 날카롭게 칼을 세워 그 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었다. 행선지는 늘 바다였다. 구태여 여행이라는 제목을 달 것도 없이 잠깐 바다에 가자꾸나. 그러나 한 번도 실행해 본 적은 없었다.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었다. 잿빛으로 묵직히 가라앉아 있는 바다는 내게 아무런 해갈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결코 현실의 바다를 보고자 함이 아니었다. 만조 때 한껏 부풀어 오른 바다가 방둑을 넘기고 집체를 삼키고 이윽고 산을 무너뜨려 형적을 없애는 노아의 홍수의 충일감을 보다 억센 분노의 팔뚝을 원하는 것이었다. 빈잔에 물이 차오르듯 달의 이음매가 악기를 지어 둥글게 연굴듯 역시 씨가 벌게끔 연근 몸은 발끝에서부터 물이 차올라 발등을 간지리고 차츰 몸 안을 가득 채우고 마침내 입술에 새까맣게 조기를 만들어 나는 자증가락에 휘말리는 무기처럼 한껏 열 꽃을 내솟았다. 비행기 소리가 반파도 소리처럼 우울하게 들려왔다. 이마에 끈끈하게 기름땀이 배었다. 목욕을 해야지. 우선 물속에 한번 깊이 머리를 담갔다가 다음엔 활랑활랑 옷을 벗고 펌프로 뿜어올린 차가운 지하수로 땅 깊이 깊이 숨어 흐르는 차갑고 이슬처럼 순결한 물로 온몸을 씻어야지. 새벽 물줄기는 빗줄이 파랗게 튕겨져 나오게끔 차가워서 신혈이 끓는 몸에 붉은 자국을 남기지만 몸의 열꽃이 흑흑 느껴지며 사그라질 때까지 끼얹어야지. 옛날의 독부들처럼 이빨을 사려물고 그보다 먼저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콜라의 병마개를 따서 싸늘하고 매운 액체를 목 안 깊숙이 들이부었다.